금리를 50bp로 굉장히 과감하게 낮추면서 출발을 했지만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그 행동 자체에는 좀 불확실성이 큰 것 같아요. 경기가 나빠질 거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데 저는 뭐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럼 왜 경기가 이렇게 안 꺾이지? 이런 거는 정부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금리가 메인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인플레이션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FOMC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한국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몇 년 전부터 FOMC에 주목하신 지 굉장히 오래됐고 네. 또 FOMC가 싶지만 그래도 외면할 수 없는 게 FOMC잖아요. 예. 그래서 9월 FOMC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느끼셨나 봤더니 일단은 굉장히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어쨌든 첫 번째 빅컷을 했다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파격이거든요. 예. 근데 이 우리가 중앙은행의 행동을 보는 거는 사실 중앙은행이 많은 정보와 또 뭐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그들도 경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영역이 존재하고 우리가 2022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라 그랬다가 결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허둥지둥 뭐 빅컷 또 뭐 빅컷이 아니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연준도 당연히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2000년대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사이클을 3번 봤는데 2번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0.50%포인트 빅컷으로 했어요. IT 버블 붕괴가 됐던 2001년도 또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막 붕괴됐던 2007년 가을. 근데 그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이 빅컷을 할 정도로 뭔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춘 건데 저는 이번에 빅컷을 했지만은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도 뭔가 조금 약간 모순된 우리가 빅컷을 했지만 앞으로 빅컷을 할 거라고 너네들 기대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경기가 그렇게 나빠서 한 것도 아니야.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연준이 아주 몇 년 만에 금리를 낮췄지만 또 시장의 장기 금리는 오히려 조금 올라가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게 저는 0.50%포인트 낮추면 뭔가 시장에 나쁜 신호를 연준은 뭐 혹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나쁜 신호를 주면서 자산시장이 나쁘게 반응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실은 그렇게 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과 조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미국이 1995년부터 네. 98년까지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금리를 6.25에서 4.75까지 네. 낮췄거든요. 이제 그때도 뭐 이렇게 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헤지펀드 파산도 있고 해서 금리를 낮췄지만 굉장히 완만하게 낮추면서 리세션도 없었고 사실 뭐 주가도 크게 조정을 안 받았고 그리고 2019년에도 연준이 금리를 낮췄죠. 2월에 금리를 낮출 때 사실 그때도 사실 그 연준이 마지막으로 그 직전에 금리 올린 게 2018년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네. 6개월 있다 낮췄거든요. 그해 봄에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이 막 어렵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굳이 연준이 꼭 금리를 낮춰야 돼?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연준 부의장이 자신들의 금리 인하를 이건 뭐 딱히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 우리 보험용 금리 인하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라고 해서 낮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금리를 낮췄을 때는 금융시장이 별로 나쁘진 않았는데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자산시장에 그렇게 나쁜 시그널을 주는 거는 아니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경제가 뭐 실업률은 높아지고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은 건 있지만 근데 사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최근 수년 동안 계속 안 좋았어요. 네. 지금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건 뭐 기본적으로 강달나고 이러다 보니까 제조업은 안 좋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뭐 서비스 경기 그리고 AI 뭐 이런 것들이 제조업과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ISM 제조업 지수나 PMI 같은데 인공지능 기업들의 활동을 포괄하기가 힘든 면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앞으로 경기가 또 뭐 어떻게 나빠질지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은 경기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금리를 50bp 낮췄다 그러면
거의 보험용 금리 인하에 가까운 성격이 아닌가. 네. 그렇다 그러면 뭐 자산 시장은 그렇게 뭐 연준의 그 액션이 그렇게 뭐 악재로 작용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11월에 또 대선이 있고 나서 네. FOMC에서 또 빅컷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센터장님께 그건 잘 여쭤보고 모르겠어요. 지금의 반응은 그냥 연방기금 선물 같은 걸 보면은 올해 한 75bp 더 낮출 거다라는 기대예요. 그냥 온전한 선물로 보면 제가 오기 전에 보면 11월에 25bp 낮추고요. 12월에 50bp 낮추는 건데 근데 이런 경로는 특히 12월에 50bp 낮추는 경로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는 또 너무 또 안 맞고 연준 내부의 결과도 안 맞아요. 뭐 이제 연준 위원들이 FOMC 멤버들이 찍는 점도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들이 그 19명이 어떻게 될 거냐 찍는 거잖아요. 다수는 25bp씩 두 번. 근데 19명 중에 7명은 25bp만 낮출 거라고 점도표를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장에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연준의 앞으로의 향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저는 그 어떤 FOMC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큰 것 같아요. 사실 오히려 시장의 반응은 예측이 가능한데 통화 정책을 시작할 때는 사실은 가치성이 높아요. 금리를 올릴 때나 낮출 때나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낮추거나 인플레이션이 생길 때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이 통화 정책이 끝나는 변곡점이 늘 논란거리인데 지금은 금리를 50bp로 굉장히 과감하게 낮추면서 출발을 했지만 한 번 한 번의 FOMC와 관련해서는 조금 제 느낌으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그 행동 자체에는 좀 불확실성이 큰 것 같아요. 뭐 그게 꼭 뭐 좋다 나쁘다 의미는 아니고요. 11월에가 이게 대선이 끝나고 FOMC가 며칠 있다가 있잖아요. 네, 네. 혹시 11월에 내릴 거 미리 내려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오히려 11월에 금리 못 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에 이제 금융시장이 깜짝 놀란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고 연준이 뒤늦게 대처를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플레 걱정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네.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은 아닌데, 근데 지금 미국의 그 경제 지표로 보면 제조업과 고용은 좀 나쁘네 이렇게 볼 요인이 존재하고, 근데 소비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미국은 소비가 중요한데 소비는 견조하고 또 성장률도 3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연율로 3%예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뭐 이거 전망치고 또 이제 GDP가 이러다가 갑자기 꺾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경기가 나빠질 거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데 저는 뭐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럼 왜 경기가 이렇게 안 꺾이지? 이런 거는 정부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와요. 지난 2분기에 미국이 재정 지출이 연방 정부가 6조 6천억 불 썼거든요. 이게 어느 때 이후로 처음이냐 하면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그 어렵고 트럼프가 그야말로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돈을 찍어 뿌리던 2021년 3분기 이후로 가장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쓰니까 경기는 안 꺾이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연준 의원들은 조금 의견이 좀 다른데 대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정기로 간다라는 의견인데, 뭐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거나 혹은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2%로 수렴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저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보여주는 반응이 그게 아닌가. 지금 오히려 9월 FOMC 이후에 빅컷 이후에 10년물 금리가 한 10bp 안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경기가 나빠서 조정을 받기보다는 뭔가 생각보다 꺾이지 않는 인플레, 거기서 미국의 장기 금리의 발작,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뭐 연말까지 놓고 보면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받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식의 조정이 주가를 뭐 구조적으로 끌어내리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11월에 지금 예를 들어 50bp 인하를 질문하셨지만 네. 이게 0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네.
그러면 연준이 너무 큰 노이즈를 시장에 던지는 거예요. 빅컷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동결을 하고 또 이렇게 간보기를 한다는 거는 그래서 좀 확률적으로는 한 25bp 정도 네. 뭐 이제 만약에 금리를 못 낮춘다라 그러면 뭐 그 기간 동안에 예컨대 뭐 PC 같은 게 이번에 뭐 파월 의장은 혹은 그 FOMC 멤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초쯤 되면 그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2%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계산상으로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전망들도 조금씩 어긋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은 못 내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좀 연준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 시장의 어떤 통화 정책과 관련된 가이던스를 줘야 되는 건데 안 낮추면 저는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많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네.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사실 파월은 계속 FOMC 의장을 못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어차피 이제 그만할 거니까 모르겠고 우리 일단 이번 달은 가만히 있읍시다라고 하는 것도 혹시나 걱정이 돼서 이번에 그냥 50을 한 거다라는 해석도 있어서 네, 너무 네. 지금 11월, 12월 금리나 되고 이렇게 좋게만 갑자기 또 보는 분위기가 갑자기 생겼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한번 여쭤본 그래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금리가 메인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50bp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그런 스토리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95년부터 98년 그리고 또 2019년 이 케이스를 제외하면 실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금융 완화 사이클에서 주식이 대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으니까 이제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의 본질도 저는 금리에 있다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50bp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게 안 나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 반등의 본질인 것 같고 그러면은 연준은 왜 낮췄는데 이제 그 전례를 2019년에 뭐 보험용 금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여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네. 이제 그 8월 달, 7월 달에 미국 증시가 살짝 빠질 때 한국은 많이 빠졌지만 네. 미국이 살짝 빠질 때 3회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뭐 실업률이 12개월 평균보다 얼마 높아지면 네. 이게 침체의 신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예. 이미 미국 실업률이 바닥에서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1% 그럼 되게 예, 많이 올라온 예. 거죠. 근데 경기가 괜찮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미 실업률이 올랐으니까 경기가 지금이 나쁜 거고 오히려 내년 경기는 또 좋아지니까 주가는 여기서 훨씬 더 갈 수 있다는 논리도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95년, 98년에 네. 미국 주식이 2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랬죠. 네. 그런 사이클은 또 좋게 보면 그런 사이클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쪽 사이클은. 그때는 사실 금리도 금리지만 이 그 닷컴이라고 하는 기술의 혁신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물론 AI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은 지금 AI 주가들도 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그려보면 사실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보다는 지금 주가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2023년부터 따지면 한 8배 오른 것 같아요. 올해도 한 2배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인데 그 당시보다는 이제 그때는 아마존 같은 거 상장된 게 95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도입이 될 때 넷스케이프도 96년인가 상장이 됐고 그런 초반부에 그런 힘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된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거는 저는 사실은 알 수는 없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고점이 어딜까? 근데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올라가는 장에서는 고점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나가 봐야 아는 거고 네. 저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식은 올라가는 장에서도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강세장이라고 하는 거는 오를 땐 많이 오르고 조정은 조금 받는 네. 거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사실은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은 사실 위는 뭐 우리가 뭐 개념적으로 뭐 어떻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은 늘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강세장의 특징은 양호한 조정은 더 큰 반등을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속단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때보다는 주가 반영이 좀 많이 된 것 같진 않은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뭐 그것 역시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이슈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센터장님께서 올라가는 증시 얘기하시니까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증시와 연결된 느낌은 아니고 올라가는 증시가 어디가 있을까 생각하면 유럽 증시, 독일 증시 보면 올라가는 모습인데 네. 또 막상 경기를 보면 좋지는 않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까요? 독일이 요즘 뭐 그 90년대 초에 통독 이후에 유럽의 병자 얘기를 듣다가 지금도 거의 그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뭐 제조업 혁신도 등한히 했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유럽에서 제일 익스포저가 큰 나라였죠. 독일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기회가 안 생기면서 어려워지고 최근에는 또 이 러시아 값싼 에너지에 의존하다가 어려움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의사결정의 대명사로 거론이 많이 되고 실제로도 독일 경제가 안 좋죠. 작년에 독일 GDP 성장률이 역성장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경제가 2년 연속 역성장한다는 건 되게 드문 일이거든요. 네. 네. 역성장 자체가 자주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독일을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60년대 경제 개발한 이후에 역성장이 딱 3번밖에 없었어요. 80년 2차 오일 쇼크, 외환위기 때, 코로나 때. 네. 그럼 이제 올해는 기저효과를 가지고라도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독일이 똔똔하든가 또 역성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올 초만 해도 한 0.6%, 7% 성장을 걸어봤다가 지금 컨센서스가 0.1까지 낮춰졌거든요. 근데 굉장히 경제는 안 좋은데 독일 닥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하면 저는 돈의 힘 아닌가. 꼭 뭐 단지 오직 유동성이다 이런 거는 너무 단순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고 특히 기축통화국의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GDP 대비 이제 그 경제 주체들의 부채를 합치면은 100%가 넘어가는데 네. 이거를 한번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빚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빚을 내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자를 내야 되니까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서 빚을 낸다 그러면은 소비를 하든가 아니면 기업들은 부채를 끌어들여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부채의 규모가 GDP의 규모를 넘어서는 거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그 경제 총량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거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자산 시장이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럼 100%를 넘어간 거는 전부 자산 시장이 흡수를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풀게 되면 중앙은행의 이제 부채가 늘어나고 그런 부채가 늘면 자산도 같이 늘어나겠죠. 미국의 GDP 대비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이 지금 한 24% 정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풀린 거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 비율이 한 안정적으로 5%, 6% 하다가 코로나 직전에는 이 비율이 고점이 18%였어요. 그럼 코로나 후에 돈이 엄청 늘었다가 연준이 돈을 줄인다고 줄였는데 코로나 전에 풀린 양보다 지금 물리적으로 GDP라고 하는 실물 경제에서 필요한 것보다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근데 유로존의 GDP 대비 ECB의 자산은 44%입니다. 네. 이건 이제 미국보다 돈이 더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보다 돈이 더 많이 풀린 거고 그럼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돈을 맘대로 풀 수 있는 나라는 기축통화국이나 중기축통화국 정도는 돼야 이렇게 마음대로 돈을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동성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은 인플레이션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 어쨌든 연준은 금리를 낮추고 주가는 경기가 나쁘면 나쁜 대로 이제 반응을 할 텐데 그러면 또 연준 중앙은행들이 파격적인 정책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돈 푸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족쇄를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도 만약에 이건 가정적이에요. 네. 저는 뭐 알지 못하지만 미국 시장이 심하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결국 저는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고 그럼으로써 금리가 발작적으로
튀고 그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받으면 그런 경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참 자산시장에 좋은 판이 아주 구조적으로 보면 좋은 판이 열려 있는 것 같고 뭔가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의 괴리가 계속 커지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로존은 그게 아니면 실은 한국이나 독일이나 경기로 보면 나쁜 거는 뭐 독일이 훨씬 비슷한데 나쁩니다. 예,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했는데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네. 그 돈 총량적인 돈의 힘 말고는 저는 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 중에 물가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지정학적인 거랑 연결이 되는데 네.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막 폭격을 하고 네. 아직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네. 원래대로 하면 이 정도면 유가가 올라가지고 수요견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네. 공급견이 나와가지고 경기가 나쁜데도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게 70년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서 네. 사람들이 물가 오르는 거는 네. 경기 좋은 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반응하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요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네. 우리가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거를 네. 보면 구성 항목이 10개가 있어요. 보면 그때그때 다 달라요. 네. 어떤 거는 뭐 무슨 설비 투자가 좋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보면 실은 굉장히 총량적인 지표 말고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물가도 마찬가지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 좀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어쨌든 총량적인 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뭔가 경제에 이 아주 과열에 임금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뭔가 과열이 생기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내용보다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산시장에는 조금 안 좋게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제 해석은 그렇고 구조적으로 유가는 좀 공감합니다. 일단 사실 이런 식으로 중동이 불안하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감으로는 유가가 한 95불, 100불은 가야 되는데 지금 70불에 턱걸이 하는 게 일단 뭐 이제 미국이 최근 10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공급원이 됐다는 변화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네. 그것도 있지만 중국의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된 것도 원유 수요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화석연료의 어떤 수요를 좀 약하게 한 면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물가가 지금 2.5 뭐 이렇잖아요. 네. 이게 조금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물가 높다고 긴장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이게 진짜 물가 영향이 있구나 볼까요? 제 생각에는 실은 뭐 물가가 2%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아주 엄밀한 그 과학적 추론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미국도 2%고 한국도 2%고 BOJ도 물가를 2%까지 올린다고 다 다르잖아요. 네. 그건 다분히 관습적인 거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물가가 뭐 2%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매우 뭐 아주 결정적인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올라갈 거란 기대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그게 악재가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돌아서 다시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 증시는 힘을 못 쓰는가 원인 단에서 간단히 짚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앞서 뭐 경기가 안 좋지만 잘 나가는 곳들도 있는데 왜 우리는 잘 갈 때는 같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안 될 때는 또 그런 건 수용은 너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한국 증시가 8월 이후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 특히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조금 긴 얘기였고요. 네. 최근 2달은 정말로 나빠요. 네. 이거는 네.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요즘에 왜 그랬을까? 요거까지 네. 같이 얘기해 주시죠. 뭐 논란이 많지만은 뭐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하이닉스 꽤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뭐 이게 정말로 꺾이는 거냐 과잉 반응이냐 제 주변에는 뭐 꺾인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시장이 좀 과하게 떨어진 거다라는 해석이 많긴 한데요. 반도체를 뭐 두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중국 경기가 중국 주가와는 무관하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부양책을 쓴다고는 하는데 과거에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은 이게 한 3분기 정도 갔거든요. 1년은 안 가더라도
근데 중국 경기가 올 여름부터 슬금슬금 둔화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과정에서 최근에 이 그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도 좀 중국에 대해서 좀 불만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너네들 밀어내게 하지 말아라. 예, 특히나 소재나 이런 쪽은 중국 기업들이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밀어내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또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상호작용을 한 결과가 9월달 8, 9월에 상대 부진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보면 그래도 미국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한국이 미국처럼 못 오르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국 올라가는데 한국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뭔가 구조적인 뭐 레벨업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순환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너무 구조적인 요인에 한국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순환적인 사이클, 짧은 사이클로는 한번 좀 한국 차례가 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고가가 3,000 몇백이고 3,300이요. 최근 고가는 2,890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역사적인 신고가고 네, 우리는 자동차 올해 고가를- 고가도 못 왔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 뭐 통화 정책이 너무 엄격하다든지 또는 재정을 너무 안 썼다든지 네. 이런 요인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앞서서 유럽과 일본이 돈을 많이 유럽과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다고 일본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풀었습니다. 뭐 일본도 네. 일본이 사실 돈 푼 걸로 하면 제일 GDP 많이 대비 풀었죠. 1등입니다. 예, 125% 네. 정도 BOJ 자산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느니 뭘 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뭐 그런 것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가진 그거야말로 우리가 가진 기축통화국이나 중기축통화국이 가진 구조적 핸디캡으로 봐야지 뭐 그런 돈을 안 풀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하기 힘든 일이니까요. 뭐 전체적으로는 경기와 이런 요인들이 좀 같이 작용을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정을 너무 엄격하게 쓴다는 불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좀 약간 최근 네. 재정이 너무 엄격하다. 뭐 정부 부채 대비 뭐 GDP 대비 정부 부채 이런 게 낮은 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비해서 너무 돈을 안 풀어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마중물이 필요한 지금 그거는 상황에서 저는 거기는 동의하진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정부가 지금보다 돈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부가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 정부가 재정이 경제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2015년부터입니다. 네. 박근혜 정권 3년 차. 문재인 정부 때 돈 많이 썼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사실은 이제 박스피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주가를 설명하는 데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역시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차적인 뭐 논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 밸류업 지수를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된 부분인데 이걸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도 우리 증시가 재평가 받기를 기대한다. 네. 라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 증시의 활로가 정말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은 예전만 못한데 어떻게 전망을 좀 하세요? 저는 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흥국에 투자하면은 저 그 신흥국이 고성장하니까 내가 돈을 거기 묻어서 성장의 수혜를 보자라 그래서 이제 돈이 가면 주가가 못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중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한국 경제가 가장 활력이 있을 때가 외환위기 전에 80년대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시기가 단군일의 경제가 가장 좋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증시가 좋았냐? 80년대 후반 3조 호황 때만 좋고 그냥 불안정하게 500과 1000 사이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게 왜 경제가 고성장하는데 주가가 못 오르냐? 이거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경제가 고성장을 하면 돈 벌 기회가 많으니까 기업들이 계속 만성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해요. 증자를 하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주식시장은 그러라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에게 자금 공급하라고 있는 거지만 계속해서 주식 공급이 있으니까 역설적으로 주식을 본 사람 주가가 못 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한국의 코스닥 시장이죠.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코스닥 지수가 워낙 옛날입니다만은 역사적 고점은 2,900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낮지만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예요. 네.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서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이니까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지배구조입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경제가 고성장하면 기업도 돈 벌 확률이 높은데 그게 주주들에게 잘 가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80년대를 한번 회고를 해보면은 사실 기업의 자율성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85년도에 당시 10대 재벌 안에 들어갔던 국제그룹이 그냥 정권이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정치 권력이 경제보다 위에 있었고 또 주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그 어떤 투명한 회계 이런 거 없었잖아요. 대우그룹 같은 거 분식회계로 파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밸류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국의 특수성인 그 아주 소수의 지배주주와 다수 소액주주들이 관계가 좀 대등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대등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법적으로 최근에 논란은 많지만 좀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는데 투자를 받은 상장사들이 투자한 사람들 주주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일본이 근한 10년 동안 이런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 거버넌스 코드라 스튜어드십 코드라 그래서요. 결국은 그 주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해야 돼요. 소액 주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가들이 관리자의 의무란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코드. 이건 투자 받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해야 될 애티튜드를 규정을 하고요. 이런 힘을 통해서 했는데 한국은 사실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하기가 되게 힘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이 없어요. 네. 민간 기관 투자가들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 한 대기업이 계열사 간 합병하는데 사실 관료가 막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저는 소액 주주들을 생각지도 않고 저는 합병하는 양사의 이사회가 각각의 주주들이 다 다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한쪽 이름 한쪽은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의사결정이 전부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배당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주권 행사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너무 단순한 비교죠. 우리 대만만큼 밸류에이션이 된다 그러면 코스피도 한 6천 정도 갈 수가 있는 건데 그건 너무 단순한 비교지만 그래서 이런 한국이 변화의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소위 펀드멘탈 때문에 우리가 박스피를 벗어나고 이런 기대는 별로 없고 근데 이제 부가 분배되는 과정이 주주 친화적으로 된다 그러면 한국 주식이 좀 많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밸류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르서는 안 되고 일본 한 10년 했으니까 우리가 이 불씨를 잘 살려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주주권에 대해서 너무 동의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기관에 돈이 없다 그것도 맞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관 중에 돈이 제일 많은 데는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밖에 없잖아요. 네.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이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하거나 이렇게 간접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너무 생각하세요? 부담이 저는 클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긴 힘들고 기본적으로 민간이 큰 흐름을 잡고 또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공적 투자기관은 중요한 건 본인들이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온갖 것을 다 공공기관이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부담이 크고 또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연기금 사회주의 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한국은 그런 핸디캡이 조금 일본에 비하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관들이 못하니까 법적으로라도 예를 들어 아까 그 그룹 합병하는 것처럼 네. 한쪽이 유리하고 불리하니까 불리한 이사회에서 자기네 회사 주주들을 생각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식으로 법적인 제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예컨대 상법 개정안이 되면 거기 비판하는 사람들 맞아요. 소액 주주들 아주 질 나쁜 자본 주주들에서 기업이 휘둘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한국이 주주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기업들이 못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작용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현실이고 부작용 가상의 걱정이니까요. 조금은 지배구조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